투데이 핫경제입니다.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상반기 주택연금의 신규 가입 건수가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연금의 가입자에게 상반기에 지급한 연금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고 전체 지급액 역시 9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올해 8월 전국적으로 아파트 2만 7천여 가구가 입주합니다. 24일 부동산 R124에 따르면 다음 달 예정된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임대를 포함해서 2만 7,710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8월 기준으로 2016년 이후 최저 물량입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차 재건협력단을 이달 말경 우크라이나에 파견합니다. 이번에 파견하는 재건협력단에는 건설과 철도 등의 기업 10군데 등등과 공기업 등이 포함될 전망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연 우크라이나 재건협력기업 간담회에 참석했던 기업들이 파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지프 맥모니글 국제에너지포럼 사무총장이 지난 22일 인도 고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에너지 장관 회의 부속회담에 참석한 직후 인터뷰에서 세계 석유 시장이 중국과 인도의 수요 증가로 인해서 하반기에 가격 상승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신용환입니다. 온 국민의 관심사였었죠. 단순하게 경제계나 노동계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온 국민에게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관심 있게 지켜보셨습니다. 지난주에 무려 110일 동안의 최장 심의기간 기록을 세우면서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났습니다. 올해보다는 240원 2.5%가 더 오른 액수인데요. 그렇지만 역대 비춰보면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결정을 내린 최저임금에는 노사 모두, 양쪽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매년 거듭되고 있는 최저임금 논란에 대해서 남은 과제와 함께 앞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핫 이슈 자세하게 분석해 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진통 끝에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장진나 노무법인 현율 대표 노무사 함께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말 그대로 110일 동안 그야말로 진통을 겪으면서 아주 그 산고의 진통처럼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오랫동안 논의 끝에 지난주에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뭐 최저임금에 대해서 결정 과정에서 여러 경론이 있었지만 아마 물가 상승이라든지 뭐 인건비 또 소비자 물가, 생산성 뭐 여러 가지 이제 관점에서 결정이 됐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경제 위기 이런 걸 감안해서 인상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상 두 번째라고 하는 걸 보면. 노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9,860원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맘때쯤에 항상 이제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는데요. 네. 이 최저임금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어떤 금액으로 결정이 돼도 노사 모두에게
만족스러움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임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결정된 9,860원 내년도 최저임금 자체가 적정한 금액이었냐 아니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상폭 자체가 2.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노동자 측의 불만이 이번에는 더 컸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결정하게 된 계기에는 이제 지난 정부 때 16% 또는 이어서 또 10%씩 이렇게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은 사업자들, 그다음에 특히나 소상공인들, 영세 사업자들을 좀 고려해서 조금 조절을 하자라는 의미가 조금 담겨 있는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은 9,860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약간 의외였습니다. 네. 사실은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걸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네. 그 물가 상승률만큼 안 하면 최저임금은 실질 소득으로는 삭감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 상승률만큼 올해 이제 하반기 예상하기에 3.3% 물가 상승률을 기재부가 예상을 하고 네. 경제 방향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3.3%보다 0.8%가 못 미치니까 그만큼 삭감된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작년 7월에 결정을 했는데 그때 결정한 이후에 예상 물가 상승률이 보다 실제 물가 상승률이 높았죠. 네. 5.1% 물가가 상승했고 올해 1, 4분기도 꽤 높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제 5.1%를 감안하면 엄청난 격차고요. 우리가 하반기 예상치로 이제 최근에 발표했던 거 3.3, 3.5 정도로 예. 이렇게 예측해 본다 그러면 0.8에서 한 1% 정도 예. 격차가 있겠습니다. 예상치 3.5%는 작년 말에 예상한 거고요. 예. 올해 하반기 계획 세울 때 3.3이었으니까 그에 미치지 못하고 경제 성장률만큼 또 올라야지 사실 소득 분배가 악화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경제 성장률 예상치 1.4%까지 빼면 소득 분배에도 악영향이 좀 있고 그다음에 물가도 따라잡지 못하는 최저임금이라서 그 경제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또는 자영업자들의 소상공인의 위기를 조금 더 심각하게 고려한다. 저임금 노동자보다 상대적으로 그런 고려가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그 최저임금 결정할 때 가장 이제 관심을 받은 것이 10,000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 2017년 대선에 보면은 10,000원을 공약으로 걸었던 후보들이 여러 분 있었고 또 2018년에 급격하게 상승이 돼서 그 뒤로 쭉 오면서 10,000원이 올해 넘길 거다라는 예측도 많고 했는데 그만큼 이제 10,000원이라는 숫자는 상징성이 큰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10,000원을 넘지 않은 것들까지 감안해 보면 상징성은 더 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게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이제 구호가 나타난 게 2013년도부터였습니다. 그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지난 19대 대선 때 이제 여야 모두 이제 후보들의 이제 공약 사항이기도 했고요. 이 1만 원이라는 이 그 어떻게 보면 슬로건 구호가 결국은 사회적인 불평등을 해소하자라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어 왔고, 그다음에 그 지난 정부 때에는 2020년도까지 10,000원을 달성을 시키겠다라는 어떤 그 정책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년도 지금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10,000원에 근접해 있지 못하면서 결국은 이제 10,000원도 무산이 됐고 또 내년을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1만 원이라는 것 자체는 노사 모두에게 이제는 이제 오랜 어떠한 그 지표 이런 것들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순한 슬로건으로 끝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이제 노동계는 10,000원이 훨씬 넘게 주장을 했고 경영계는 동결 또 소상공인 업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동결 내지 심지어 이제 삭감을 주장하는 의견들도 있었고 그런 진통 끝에 이제 10,000원은 넘지 않았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10,000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예, 10,000원 뭐 달성하겠다고 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충격을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10,000원이라는 상징적 구호를 실제로 실행하는 데는 많은 진통이 따르는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860원이니까 10,000원까지 140원 남았는데 그러려면 1.42%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1.42%는 역대 최저 인상률이거든요. 코로나19가 한참일 때 2020년에 결정된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였고요.
그다음에 IMF 경제 위기 때 98년에 결정된 게 2.7%, 네. 글로벌 금융위기인 2010년에 결정된 게 2.75%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 위기가 아주 심각하다라고 느낄 때 굉장히 낮은 인상률을 네. 했는데 지금 약간 선제적으로 낮춰버렸기 때문에 내년에는 뭐 1.4%는 당연히 넘을 또 수밖에 없지 내년도 않을까. 물가 상승이 또 있을 물가 거니까. 상승률도 예. 뭐 지금 예상 물가 상승률이 이미 3%가 넘으니까요. 그것도 네네. 반영이 안 됐기 네네. 때문에 내년도 물가 상승률 예상치만 대입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올해 물가 상승률보다 적게 오른 수치를 반영 안 한다 하더라도 1.42%는 넘어서 10,000원은 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6년간 그 최저임금이 약 50% 올랐습니다. 2017년 아까 이제 대선 때 공약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 이제 50% 이상이 쭉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상공업계나 경영계에서는 뭐 경영계는 아예 동결을 처음부터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 지역별 차등이 있지만 일본 평균인 8,745원이나 도쿄의 9,755원보다도 사실상 우리나라 주유 수단까지 합치면 훨씬 높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해서 소상공인 경영 악화 부담 이런 것까지 같이 고려해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이 결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우리나라 이제 최저임금 수준이 굉장히 낮게 유지되는 편이었죠. 국제 기준으로 비교하면 중위임금 전체 노동자 줄 세워서 가운데 51번째 노동자 임금하고 비교해서 얼마냐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통계적으로 많이 쓰는 비율은 비교 대상이 좀 잘못돼서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1인 이상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네네. 임시일용직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순위, G7에 비교해서는 가장 높다. 예.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상 다른 나라 비교 대상인 5인 이상 상용직만 대상으로 해서 네. 중위임금을 설정해서 비교하면 중간 수준입니다. 네. 사실 뭐 이 객관적인 평가는 필요한데 네. 예전보다는 꽤 오른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른 인건비에 대한 부담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계속 올렸던 과정은 우리나라 노동소득 그 분배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의 임금의 편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를 북돋는 방식 말고는 이런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는 다른 수단을 별로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G7 국가 경제 규모에 맞는 수준으로 좀 올라가는 단계에 있다. 그러나 지금 그보다 훨씬 높다라고 얘기하는 건 과장돼 있는 거고요. 그런데 꽤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 건 사실이다. 과거에 비해서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지역별, 업종별 차등 이런 게 제도가 이미 있는 나라에는 연방제 국가들이 지역별로 차등하는 거고요. 네. 일본은 상대적으로 섬으로 구성된 나라고 지방자치제가 발달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이제 지역별 편차를 두기가 용이한데 우리나라는 좁은 땅 안에 사실 몰려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편차를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업종별 편차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네, 지역별 업종별에 대해서 이따가 한번 자세히 한번 더 다시 그래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단일한 최저임금을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저희 소득 분배 악화를 방지하는 기능에 초점을 두고 좀 올랐는데 이 수준이 적어도 이제 실질 최저임금이 깎이는 수준은 아닌 게 유지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최저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는 중위임금 대비해서 대한민국이 OECD 국가들보다 훨씬 높게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통계 모수 부분 때문에 약간의 이제 오차는 있을 수 있다, 차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이번 오르고 한 것이 실질임금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어떤 그런 그게 의견이신 가장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 소득 개선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데 네. 그 수단을 실질 소득이 삭감되게끔 결정하는 것은
좀 과한 것이 아니냐. 코로나 이런 것들을 거쳐오면서 수많은 그 자영업 소상공인 업분들이 이 고생 많이 했고 이런 부분 감안해서 어떤 속도 조절 측면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감안된 건 아닐까요?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두 차례 16.4%, 10.9% 높은 인상 다음에 2.85%, 1.5% 이렇게 낮췄죠. 5% 이렇게 해서 평균 인상률은 박근혜 정부 4년 평균 인상률보다 낮습니다. 네. 근데 한번 높이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는 그게 이제 연쇄 효과를 가지는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평균 인상률로 봐서 그렇게 크게 높아진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코로나 상황 감안해서 역대 최저 인상률로 결정한 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지금이 경제 위기 한참인 상황이냐에 네. 대해서 너무 선제적으로 과도하게 한쪽의 입장을 조금 더 중요시해서 그쪽을 두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네. 말씀 지금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중위임금이라는 저희가 이제 지표를 쓰는데요. 중위임금에서 이제 데이터가 모수가 어떻게 됐던 간에 저희가 그 객관적인 상황을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더 이상 최저임금이 낮지 않다라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최저임금 1만 원이 지금 되었을 경우에 GDP로는 0.19%가 하락하고 네. 그다음에 일자리 6만 9천 개가 사라진다라는 어떤 통계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고려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제 속도 조절과 함께 실질적인 고용에 대한 측면 이런 네. 경제적 여파까지 이제 같이 고려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이렇게 두 분 의견을 들어보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팽팽하게 대립되는 부분도 일부 보여지는데 그렇듯이 경영계와 노동계가 정말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정부, 공익위원들, 정부위원들까지 같이 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표결로 10,000원을 선택할 것이냐, 9,860원을 선택할 것이냐, 표결까지 가면서 아주 진통을 겪으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 진통 과정 몇 차례 합의 조정 과정들이 있었고 서로 양보하고 이런 그래도 좋은 모습들도 꽤나 많이 보여졌고 했었는데 그 과정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이제 노사가 당사자로 참여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위원이 없는 상황이죠. 9분씩 돼 예. 있죠. 정부위원까지 해서. 정부위원은 이제 네. 노사 9명씩이고요. 네. 공익위원이 9명인데 네. 그중에 한 분이 네.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인 노동부에서 파견되신 예, 분이죠. 그렇게 해서 정부위원 1명이라고 네, 쳐서 9명이고요. 그렇게 결정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사는 당연히 의견이 다르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주장을 펴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익위원회 캐스팅 보드로 결정이 나는 게 보통의 상례입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은 공익위원 안으로 결정이 났고요. 올해는 공익위원 중재안이 부결되고 이제 노사 안 중에 선택하는 걸 최종안으로. 네, 네, 네. 그래서 노동자 측은 12,210원을 최초로 요구했다가 최종안으로는 10번째 수정안으로 네. 10,000원을 얘기했고요. 네. 사용자는 동결을 주장하다가 9,860원 이번에 결정된 금액인데 사용자 쪽 안에 공익위원 대다수가 표를 던져서 사용자 쪽 의견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노사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당연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네. 공익위원들이 이제 그렇게 정부위원도 포함돼 있죠. 그래서 그 합리적인 조정과 중재 역할을 제대로 해서 이것을 좀 총의를 모아 나가는 과정이어야 되는데 네. 이 갈등이 심한 측면만 많이 부각된 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갈등이 많이 부각이 됐지만 그래도 한 10여 번의 서로 수정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좁혀가고 마지막에는 뭐 최종적으로 어쨌든 예전에는 보면 퇴장해서 그냥 공익위원들만 남아서 결정한 경우도 꽤 있었잖아요. 예, 예. 그에 대비해서 표결까지 간 건 그래도 진일보 됐다라고는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과반수가 찬성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익위원 안만으로 결정이 안 됩니다. 네. 사용자 쪽이 남든지
노동자 쪽이 남든지 네. 노동자 9명 중에 5명은 남아야 되고 네. 사용자 9명 중에서도 5명은 남아야 9명 플러스 5명에서 14명이 돼야 27명의 과반수가 되죠. 네. 그렇게 결정이 되니까 어느 한쪽에 가까운 중재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네. 이번 공익위원 중재안은 이제 사용자 쪽에 가까운 안이어서 민주노총이 퇴장하고 그다음에 표결 끝에 사용자 쪽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쪽 안에 손을 들어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공익위원 중재안하고 최종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쪽 안에 표를 던진 그런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노동계 반대 같은 게 꽤 많을 텐데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서 다음 달이면 이제 최종 확정이 될 텐데요. 혹시 뭐 내용이 변경된다든지 할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지. 뭐 이의제기는 하는 그런 걸 기간을 열어놓는데 해서 받아들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뭐 어렵게 뭐 결정을 한 만큼 그대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까지 뭐 새로운 논의됐던 결과 외에 중요한 하자나 이런 것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어느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두느냐는 선택을 이미 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이의제기는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변경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 주셨습니다. 최저임금 9,860원 최종 결정에 대해서 경영계, 노동계 양측에서 모두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노무사님, 양측이 불만을 표출하는 그 핵심들이 어떤 내용들인가요? 일단 노동계에서는 실질임금을 깎았다. 이제 물가 상승률 3.5%도 못 미치는 임금을 올렸기 때문에 실질임금을 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이제 최저의 어떤 임금을 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제도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시켰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저께 냉면을 한 그릇 먹었거든요. 네네. 14,000원이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밥 한 그릇을 제대로 사 먹지 못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이라고 결정을 하면서 근로자들 또는 국민들의 다수를 굉장히 어렵게 했다. 이렇게 했다라는 노동계의 어떤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경영계에서도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서 고용에 대한 부담은 늘렸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그 최저임금이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이것들이 소비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내수 진작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런 각각의 불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지금 좀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그 과정들을 조금 이제 들어보면서 이제 공익위원들이 그 맨 마지막에는 노동계에 이제 9,980원을 제안을 했거든요. 지금 9,860원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이었는데 굳이 이제 10,000원을 이제는 고집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이제 결정한 임금대로 이제 가게 되면서 오히려 좀 그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마지막에 제시했던 9,980원을 좀 수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실제로 우리 기존 이제 협상 과정에서 보면 그 노동계에서 처음에 23.5% 정도까지도 올라야 된다 하고 이제 출발 쪽에서는 굉장히 높게 실질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생활 임금, 생활 물가 이런 걸 감안해서 이제 그렇게 했었다가 지금 최종 결정이 되고 나니까 물가까지 감안해 보면 실제 금액으로 보면 10만 원에서 15만 원이 오히려 삭감된 효과다. 네. 결과다. 이렇게 네. 이제 지금 불만이 있고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저희가 이번에 오른 최저임금으로는 한 5만 원 정도 오르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4대 보험료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그 인상분은 굉장히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물가 상승률, 버스 요금 당장 오르고요. 지하철 요금, 수도 요금 다 오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 정도의 소득으로 가사 경제를 유지를 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박한 상황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영계에서 보면 프랑스가 한 15,900원 정도 되고 네. 독일, 영국 정도 유럽 그야말로 고용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 빼놓고는 미국이나 일본의 평균치보다 우리가 더 높다.
이렇게 이제 경영계는 많이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또 이제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하나 이제 일본 저희가 일본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일본도 지금 평균이 961엔입니다. 작년부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임금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뭐 여러 가지 경제 구도에서 여태까지 이제 저임금인 것을 경제에서 굉장히 그 큰 원동력으로 삼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미국이라든지 일본, 가까운 나라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과 임금 격차가 이미 또 이제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장기적인 침체가 온다라는 여러 이제 지표들이나 이런 그 통계 자료가 발표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가 돼서 결정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있습니다. 극한 대립이 계속되면서 매번 이번에도 이제 110일에 걸쳐서 이제 이어졌는데요. 매번 법정 그 시한을 넘겨서 결정이 된단 말이죠. 과연 이렇게 법정 시한을 넘겨서 결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예, 법정 시한이 논의 시한은 역산해서 따지면 되고요. 네. 예, 그러니까 8월에 고시를 해서 공포를 해야 되는 시한만 딱 있습니다. 네. 거기에 거꾸로 해서 그걸 이제 이재 기간 2주간 할 때 그 시간이 전에만 결정이 되면 되는데요. 그거보다 좀 여유 있게 시한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최종 공포해야 되는 그런 역산한 시간에는 한 번도 위배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표 시한을 넘긴 적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마지막까지 최대한의 진통을 다 짜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만큼 이제 워낙 첨예한 이해관계가 갈리는 사안이니까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 최저임금만 보면 안 되고요. 연방 최저임금은 오바마 때 이미 올리려고 했는데 오바마 때문에 한 10년 전이지 않습니까? 네. 8.5달러에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를 중심으로 네. 각 도시 캘리포니아나 뭐 뉴욕이나 이런 대도시에서 주로 따로 올려서 네. 14달러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지금 14달러로도 일하려는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물가가 많이 올라갔고 예. 미국 물가는 뭐 살인적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가지는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볼 때 어느 임금 수준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네. 주의는 좀 필요하고요. 네. 예, 일본은 뭐 상대적으로 경제 대국이 경제 상황이 좋을 때도 국민들은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었거든요. 이런 네. 점은 우리가 쫓아갈 모델은 좀 아닌 측면에서 산업 특성도 좀 다르고 하니까요. 예, 그런 네. 걸 감안해야 된다는 점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결정 시기에 있어서 일각에서 예. 상반기까지의 우리 경제 성과들을 보고 하반기 예측되는 거,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산업 생산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오히려 더 늦춰서 결정하면 어떠냐 하는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제 2000년대 전까지만 해도 그 연말에 결정해서 그 다음에 7월부터 다음에 6월까지 적용하고 이런 메커니즘이었습니다. 그게 그 기업들의 그 회계 주기와 안 맞는다고 해서 바꾼 거거든요. 네. 그래서 8월에 결정이 돼야 내년도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뭐 장단점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거는 예상 물가 상승률은 실제 물가 상승률이랑 항상 틀리거든요. 경제 성장률도. 그게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에 시차가 있거든요. 네네. 왜? 내년도 최저임금을 지금 결정하기 때문에 네. 생기는 이 편차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분을 반영하는 것은 없겠느냐 네. 하는 점은 생각해 볼 필요는 보완 있습니다. 책으로. 예. 네. 네. 지금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최저임금을 이렇게 결정한다라고 해서 법률로 결정 방식을 묶어놓은 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매년도에 이제 그 기준이 물론 일반 국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매년 그 기준이 좀 왔다 갔다 한다. 어떤 때는 뭐 중위임금 기준으로 뭐를 하고 매번 그 산식도 바뀌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 기준과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거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딱 이렇게 네 가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등자가 붙어 있으니까 공익위원들이 이번에 지금 그 기준을 새로 만들어서 이제는 2년 동안 이제 적용을 해 왔어요. 근데 이렇게 적용을 해 온 게 결국은 공익위원들이 자의적으로 기준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탄력적으로 기준들을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이제 노동조합 쪽에서는 근로자 측에서는 이제 생계비, 물가 그다음에 생계비와 그다음에 물가 인상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업종별로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는 사용자 측에서는 이제 업종별로 차등 적용을 해야 된다, 생산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게 되면서 이제 기준에 대해서는 양측의 어떠한 얘기들을 다 듣고 그다음에 반영할 수 있는 조금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기준들을 또는 요인들을 고려해서 조금 만드는 그것이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려는 노사 모두의 합의들이 이제 고려가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준과 함께 지금 우리나라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9분씩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데 또 어떤 나라는 의회가 결정한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는 또 정부가 결정한 나라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경우 이렇게 갈등도 심하고 한데 이게 정부의 정책의 한 일환이니까 정부가 기본적으로 정책을 하는데 양쪽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취하는 이런 과정을 강화하는 게 어떻냐. 이런 절충안도 새로운 어떤 변형된 안도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그 문재인 정부 때도 결정 체계에 대한 피로도 때문에 논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따라서 하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는 외국 모델을 딱 마음에 드는 것은 없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결정하면 더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그래서 우리나라 의회도 그게 네. 다수당이라 다수정당인 제라서 많은 사람 포괄적으로 이해대변하는 각축을 한다면 네. 그런 건 고려할 수 있는데 양당제하에서는 좀 쉽지 않다 이런 점이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주로 참고된 게 영국의 페이 리뷰 바디라고 임금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건데요. 전문가의 판단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해석이 좀 다를 수 있어서 그렇게 권위를 부여하고 공신력 있는 전문가 집단을 따로 중심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요. ILO에서는 노사가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모델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네, 네. 운영의 묘를 잘 못 살린다 하는 점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공익위원이라는 정부가 사실 공익위원들을 자신들의 대리인처럼 이렇게 하면 공익위원들이 가지는 합리적 중재 조정 기능, 판단 기능이라는 게 발휘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정부가 직접 나서든지 아니면 공익위원들이 권위를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과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노사의 의견도 합리적인 판단하에서 틀린 건 틀리고 맞는 건 맞는 걸로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노사는 근본적으로 이해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네. 사용자는 생산성 임금을 얘기하거나 지불 능력을 얘기를 하고 네. 노동자들은 생계비를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동결과 23% 인상안이 최초안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견해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걸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강화하는 것, 네. 그 방안을 찾는 게 네.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경영계, 노동계, 또 각자 처한 입장, 상황, 주장들이 다르다 보니까 결정 기준, 방식, 시기 모든 것들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발휘돼서 모두가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한국형 제도, 절차, 방식이 안착이 되기를 바래 봅니다. 또 정작 이제 중요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게 근본 취지 출발이 아마 이제 노동 약자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계층들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일 텐데 거꾸로 위원 구성이나 이런 데서도 목소리는 사회 취약계층들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정작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데서도 크게 반영이 안 되고
또 결정되는 과정, 절차, 그 결과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어떤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목소리가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현재 노동조합 조직률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노동조합에 근로자들이 얼마만큼 가입을 하고 있느냐. 전체의 약 한 14% 정도만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으로 대변되고 있는 이 노동조합의 14% 정도만 가입이 되고 있고 가입하지 않고 있는 85% 정도의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과연 그러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 대변하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초단시한 근로자, 단시한, 초단시한 근로자, 그다음에 또는 뭐 플랫폼 근로자, 그다음에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같은 이러한 취약계층에 있는 근로자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지금 취약계층에 있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비율은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4%를 위해서 얼마만큼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지금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것이고 실제 이제 한국노총에 가입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노총에서 대변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정규직 근로자들, 네. 그다음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액수는 그 이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지만 이제 최저임금을 올리다 보면은 그만큼 또 이제 방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프리랜서나 그다음에 단시한 근로자들,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고용이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근로자 측 위원들이 이러한 것들,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까지 같이 고려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이 좀 필요한 보완하려면 부분이고요. 그러면 위원 구성에 있어서 예를 들어 그분들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을 더 넣는다든지 뭐 그렇죠. 이런 보완책이 좀 필요하겠네요. 지금 근로자위원 9명 중에서 8명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 선임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적어도 9명 중에서 절반 정도는 이런 비정규직이나 플랫폼 근로자들, 여성, 그다음에 장애인 여러 계층의 근로자들이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네, 올해 뜨겁게 이제 공방을 벌인 것이 과연 10,000원을 넘길 것이냐라는 부분이었는데요. 또 그만큼 또 우리가 뜨겁게 앞으로도 또 토론해봐야 되고 많은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업종별 차등 적용, 또 어느 나라는 지역별 차등 적용도 있죠. 그 차등 적용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기간 동안에 공약으로 차등 적용에 대해서 공약을 했었지만 이번에 전혀 이제 적용이 되지 못했었는데요. 이번 최저임금 논의 쟁점이었던 업종별 차등 적용, 그에 대해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교수님.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아까 이제 연방제 국가들이 주로 많이 한다는데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나라들도 있고요. 일본이나 스위스처럼 뭐 지역별 또 업종별로 차등을 두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업종별 차등에 대한 논의가 이제 여러 차례 있었고 처음 최저임금 도입할 때는 이게 있었었죠, 옛날에. 그러다 지금 이제 그 뒤로는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내용 진통 과정은 어땠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분석 부탁드립니다. 지역별 차등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방제 국가나 지방자치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분리된 경제권이 아닌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지역. 근데 일각에서는 예를 들어서 서울은 임대료도 높고 고정비가 이제 굉장히 높잖아요. 인건비도 상대적으로 더 비싼 편이고. 근데 지역은 임대료도 낮고 뭐 각종 이제 고정 비용이 낮은데 이걸 같이 하는 거는 또 맞지 않느냐 이런 지역별도 강력히 주장하는 측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분화해서 딱 맞춰서 다 임금을 나눠서 줄 수 있으면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준 누가 만듭니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 차등폭을 설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업종별도 마찬가지로 업종별로 인건비 비중이나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의 차이가 크다. 네. 농업업,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 매우 많다. 네. 제조업은 굉장히 낮다. 네. 뭐 정보통신, 금융업 이쪽 고부가 가치 산업은. 근데 인건비 중심으로 운영되는 데는 생산성도 당연히 인력 투입을 해야지 운영이 되는 거니까 생산성도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저임금 노동자도 많은 거거든요. 또 여성이 많이 분포돼 있거나 청년이나 노년이 분포돼 있거나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 기준은 이런 사람들에게 맨 밑바닥을 깔아주는 의미를 갖는 거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은 낮게 적용하고 다른 적용 기준이 또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최저임금이 가지는 그런 전체적인 저임금 보호 효과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이제 88년 처음에 한 해 하다가 말았는데 그거는 일본 제도를 그대로 베껴서 왔기 때문에 일본이 업종별 차등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해 본 겁니다. 그런데 안 되겠더라. 왜? 네. 그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가 너무 강하다. 아하. 그것 때문에 이건 부작용이 더 크다. 그래서 바로 없애버린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 지금도 여전히 작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해보자 했는데 그 최저임금의 전문가위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제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외국 사례도 보고를 하고 바뀐 것, 그다음에 이제 업종별 차등이나 지역별 차등의 검토 보고서를 쓰는데 불가능하다. 네. 차등폭 설계하는 것에 객관적 통계 기준이 아무것도 없다. 네. 그냥 그거는 참고로 인용될 수 있는 뭐 비중일 뿐이지 저임금 비중이니 인건비 비중이니 그 업종의 임금 수준이니 하는 것은 그것은 객관적으로 그걸 누구는 이렇게 주고 누구는 이렇게 줘도 된다라고 판단할 정도의 공신력 있는 기준은 아니다. 네. 통계적으로 추이만 알 수 있는 자료일 뿐이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게 외견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적용하면 굉장히 부작용이 크고 앞으로도 이걸 지금 좀 전에 자료화면을 보면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의 격차가 한 34% 가까이 나거든요. 굉장히 격차가 많아서 예. 적용을 해봄직한데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면 앞으로도 이게 만만치 않겠네요. 예. 그걸 그래서 그러면 예. 그 미만율을 기준으로 정할 수는 없거든요. 네, 네. 30%인데는 좀 낮추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게 낮추는 게 합리적인 것 같지만 얼마를 낮출 거냐에 네, 대한 금액을 정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건 현행 임금 수준 가지고 결정할 수도 없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최저임금이 2원화 뭐 3원화 되면 그만큼의 저임금 노동자 보호 효과는 없어지고 네, 네. 사실 상대적으로 나은 사람은 계속 좀 더 높게 설계돼 있는 그런 방식으로 흘러갈 위험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근데 지금 교수님 이제 설명도 있으시지만 거꾸로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이제 업종별 차등이 올라오는 이유는 뭐 자명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 목소리는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과연 그 방안을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느냐에 대한 기준 문제도 설정에 대해서. 그 자체도 기준을 얼마로 정하게 얼마의 차등폭을 두는 게 합리적인 거냐. 1%만 깎자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걸 딱 금액이 얼마여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준점을 확실히 하지 못하면 어렵다. 그다음에 반대로 가지는 낙인 효과나 그걸 저임금 업종으로 고정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문제점도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이죠. 네, 네.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어쨌든 현장에서 워낙 많이 올라오는 그 건의이고 하다 보니 그런 기준이나 문제점 보완에 대한 건 사회적으로 계속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굉장히 최저임금 할 때마다 핫 이슈로 많이 올라오는데 주휴수당. 네. 젊은이들이 뭐 일각에서는 굉장히 또 비판적으로 악용한다 뭐 이렇게 하는 얘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주휴수당 때문에 실제 우리가 9,860원 발표되는 최저임금보다 훨씬 많이 주는 높은 효과 아니냐 이런 일각의 주장들도 있고 또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이런 현장 불만도 많거든요. 네. 주휴수당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휴수당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몇 나라가 없는 제도이지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주휴수당 자체가 결국은 이제 임금을 조금 더 올려주기 위해서 쉬는 날 하루를 일주일 만근하면은 유급으로 주자. 이래서 임금을 좀 올려주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저희가 논의가 시작돼서 법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정착이 된 것인데요. 근데 이제 이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지금 지금 인건비 부분에서는 훨씬 더 이제 저희가 이제 최저임금 이상으로 또 다른 이제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상공인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면서 이제 쪼개기 계약이라 그래서 일주에 14시간으로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의 고용을, 그리고 즉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제도로 가져가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나, 이제 이런 비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거과 관련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최저임금과 연동된 이 주휴수당 문제에는 이제 소상공인들에게 이제 부담을 주게 되면서 결국은 지금 최저임금뿐만이 아니라 주휴수당까지 같이 해서 저희 자영업자들 이제 저희가 이제 통계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에 지금 650만 명입니다. 650만 명이고 650만 명이라는 건 저희가 5천만 인구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저희 한 13%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영업자들이 이제 월 평균 소득이 16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위에 있는 20%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월 평균 84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인상까지 같이 연동을 해서 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인건비 부담으로 계속 유지를 시키는 것이 맞을 것이냐. 그리고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설계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영업자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에 있고 일자리는 줄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에 우리가 제도 자체를 그대로 그냥 두고 그냥 우리가 있는 것이 맞는 것이냐, 지역별로 또는 규모별로 또는 업종별로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는 반드시 지금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주휴수당이 결국 불평등, 불균형 이런 부분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시작했는데 거꾸로 단기 근로자들을 또 양산하는 그런 어떤 역효과도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게 걱정인데요. 마지막으로 교수님, 이런 불평등, 불균형 이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들 어떤 게 더 필요할까요? 마무리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한 가지 제도로 만들어져 있는 나라에서 없애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왜? 임금의 16.7%를 차지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추가 부담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없앤다라는 거는 16.7% 임금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쉬운 논의가 아닙니다. 네. 그걸 해결 방안까지 제시하면서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15시간 미만 주휴수당이 적용 안 되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늘어난 거는 주휴수당 안 준 거 고발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사실 반대 역작용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자영업자들도 적응해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1인 점포나 이런 거에 대한 또 적은 인원으로 가게를 운영해 나가는 패턴이 최저임금 주휴수당 이런 제도와 함께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정착돼 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36만에게 해당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사실 최저임금은 최소 500만 명 이상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서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좀 애정을 갖고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 개선을 지속적으로 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떠받들 수 있는 방식으로서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세가 조금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아직까지는 우리는 이 저임금 노동자가 너무 침전돼 있고 많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를 경제대국의 인대에 비춰서 사실 좀 더 심각한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다 보니까 더 뜨거운 논의와 토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결정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최저임금 9,860원, 그 결정 과정과 내용, 결과, 또 각계의 반응 등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분석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8월 1일 2023년 새만금의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립니다. 이번 잼버리에는 170여 개국 4만 3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아주 큰 글로벌 행사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잼버리 개최 그 의미와 경제적 효과 그리고 함께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마이스 산업의 현주소 미래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